안녕하세요. 두레학교 교장 이혜리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갖고 몸도 조금 아팠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참 더디다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반 전부터 급속도로 회복을 시키셔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입학설명회에 와서 하나님이 제어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첫 무대다 보니까 떨려서 우왕청심환까지 챙겨왔는데 남편이 너 그거 마시고 올라가서 지정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취할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온전히 저를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두레학교에 교사로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저희 큰아들을 입학시키러 왔었어요. 네, 그때는 이 두레교회도 없었고요. 두레자연 유치원 하나가 있었고 학교도 없었어요. 딱 그 유치원 앞에 운동장 같은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 교실이 하나 있어요. 작은 교실 반만한 교실. 원서를 내러 딱 들어갔더니 책상 3개가 있고 선생님들이 원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서부의 황야를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걸어 나왔던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있었던 거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들음으로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12년을 보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 입학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라서 나누게 됐고요. 지금은 그 아들이 랑 둘째 아들까지 해서 두 아들 다 두레학교를 잘 졸업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도 복학하고 그래서 둘 다 대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때는 그냥 우리 아이가 좀 여렸기 때문에 제가 공립학교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여기에 보내지 않고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기서 받은 교육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인 줄 알았다면 정말 내가 그때 그걸 모르고도 여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보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보석 같은 교육은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이끄셨기 때문에 보석인 이 교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오시면 대부분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아이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왜 두레학교를 알아보러 오셨어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서 많은 철학자들도 행복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을 제가 감히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게요. 저건 제 PPT가 아니라 네, 행복이란 뭘까요? 다들 행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해요. 근데 즐거움이나 기쁨이 행복은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소유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고요. 계속 기쁘면 이상한 거잖아요. 좀.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며 희망을 그리는 상태.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건데 그게 지속적인 게 행복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두레학교에 보낼 때 어떤 교육인지 알아보셔야 되냐면 그냥 초등 시절만 행복하길 바란 걸까? 아니면 중고등 시절만 행복하길 바란 걸까? 아니면 이 아이가 평생의 마음의 평안함의 지속성을 가져가길 원한 걸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보실 때 정말 이 마음에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교육받았을 때 그게 가능할까를 함께 생각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뭘까요? 우선 행복하신가요? 마음에 불안감이 없고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되시나요? 사실 쉽지 않아요. 세상의 뉴스를 제가 앞두었을 때 집에서 뉴스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두레학교에만 있어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는지 제가 너무 못 봤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도 난리가 났던 시절에 제가 쉬었잖아요. 지금 편이 갈라지고 계속해서 나라가 뒤숭숭하고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아픔을 한번 온전히 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행복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게 있는데, 인간은 인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 행복하다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고민해보지 않았지만, 사실 자아실현은 내가 번데기의 저 모습 속에 나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그 아이를 그 모습 그대로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저 번데기를 까지 않고 그 시기에 맞게 나비가 나올 때까지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게 교육이라는 거고, 그걸 통해 이루어내는 걸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결국 부모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오시는데, 행복한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요, 교육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랫부분을 진하게 쓴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자아실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이뤘다고 생각하냐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게 당연한 거는 인간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마음의 행복감이 드는 건 우리의 DNA에 주님이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살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개인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보내져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에게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그거에 응답하고 사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소명은 이 시기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응답하는 것. 이 소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실현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목적이 이 목적을 잘 반영했을까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게 우리나라 교육 목적이거든요. 근데 교사들도 사실은 저 목적을 잘 묵상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은 정말 잘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격을 둬야 하고, 근데 우리 교육에 덕이 사라졌죠. 성품을 교육하지 않죠. 자주적 생활 능력을 기르고, 그런데 우리는 사교육의 아이들을 맡기느라 시험 기간에도 아이들은 도서관 가서 공부하지 않고 학원에서 요금 정리한 듣는 시대예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학점 관리를 부모가 하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정도까지 됐구나. 그리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부모가 찾아오는 경우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자주적 생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했을까?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시대적 사명이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민주시민을 길러내기에는 입시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이 세상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요. 대학에 가서 그나마 우리가 그런 거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지금 무엇에 몰입돼 있죠? 취업에 몰입돼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민주시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적어졌다고 해요. 결국 우리나라의 방향을 잃은 교육의 결과는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행복지수도 가장 낮고, 그러면서도 사교육비는 가장 높은 국가.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의 목적, 즉 행복한 사람을 길러내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둘 다 놓쳐버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개인의 영달과 좋은 취업, 일신양명, 거기에만 초점을 둔 데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열이래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더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도덕한 행동으로 더 많이 고통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갈 시대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대한 회복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어야 이 교육을 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아이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오셨다면 이 교육이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교육인가를 꼭 오늘 같이 기준으로 잡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좋은 교육 목적이 있었는데도 그 방향으로 못 갔잖아요. 우리 학교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교육의 목적을 다시 실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교육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꼭 분석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 있었던 내가 학창 시절의 경험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선택하죠.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작년까지는 많이 설명드렸는데 올해는 이걸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이해를 구하자면 가장 키워드가 사물 인터넷.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터넷이 모든 사물에 이제 결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맨 처음에 집에서 자주 봤던 게 인공지능 스피커. 그 다음에 냉장고. 냉장고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이걸로 이 재료로 무슨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다 나오고, 뭘 더 주문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엄청난 양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제가 어떤 아버님이 새 차를 뽑아서 한번 그 차를 타봤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디가 주체를 해야 될까요? 자동차 업체가 주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앞서 나가서 연구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설명화된 구글. 네. 구글은 정보기업 기술 업체인데 거기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제조업이 IT와 만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 인공지능이에요. AI는 예전에는 넣어놓은 자료 안에서 해결을 했다면 컴퓨터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알파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자리 잡는 게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융합의 시대에 굉장히 좋은 장이 펼쳐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저런 부분일 거예요. 저건 아디다스 그 공장인데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는 생기기 전에는 공장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싸서 거기에 했었어요. 그런데 600명이 하던 일을 지금 저 공장에는 10명, 로봇을 관리하는 10명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대요. 또한 재고도 남지 않은데요. 빅데이터의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미리 주문을 받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재고도 쌓이지 않아요. 그럼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죠. 도대체 인간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측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래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 그리고 액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는 고체 시대였던 거예요. 한 직장을 들어가면 끝까지 가는. 한 번의 직업으로 마무리하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나갈 세상은 9개에서 한 19개까지의 직업이 변환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계속해서 아이들은 파도 타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간에게 어떤 것을 교육해야 되는 것일까? 저희가 다다음 주에 워커힐에 갔는데 거기서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는 걸 해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거기에 가면 기업체에 대단한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교육계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의논을 해요.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인간을 원하는지, 그래서 교육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암기하고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아이들이 기업에 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교육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걸까? 이제는 더 이상 암기하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구글이 제일 잘한 게 전자도서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 인터넷 안에 모든 걸 넣었잖아요. 찾을 수 있는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능력이 뭘까? 그걸 계속해서 연구해서 나온 것이 미래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역량이라는 단어예요. 역량은 기존에 있던 지식하고 기능만으로 되지 않는 것. 왜 요새 회사에 그 좋은 학벌의 아이들이 나왔는데 일을 못해 이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통계적이고 실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역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암기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실제적인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해내는 역량이 부족해서 OECD에서 5년 프로젝트를 통해 진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를 정리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보냈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알려줬으나 저의 많은 친구들이 역량이 뭔지 잘 몰라요. 거기서 멈춰지는 거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OECD에서 나온 그 5년 프로젝트로 나온 역량을 정리해보면 이게 4차 산업 미래혁명 역량하고도 연결이 돼요. 개인적 영역에서는 자기 통제 능력, 자아 성찰 능력과 자기 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아 성찰 능력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신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관념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영역이 있어요. 나의 약점과 장점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때 계속 혼란스럽죠. 사실 이 자기성찰 능력이 가장 많이 커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춘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을 시간이 없어요. 입시에 달려가다가.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겪는 사춘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40에 겪는데요. 흔들리는 40.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직장까지 갔어. 막 그랬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나는 왜 살지?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 영역에서는 암기 능력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이에요. 여기 세 가지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정보 처리 능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는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 중에 맥락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보 처리 능력. 비판적 사고. 우리가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를 묻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참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에 근거가 되는 것들의 증거를 잘 보고 이게 진짜 그러한지를 판단하는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이 두 가지가 겸비되면 일상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 영역에서는 협력과 소통하는 능력. 협력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일반화되어서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부터는 모든 제조업이나 이런 게 다 연결된다 그랬죠. 메이커 교육도 그런 거예요. 각 예술과 과학과 수학과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영역에서를 이야기하고 소통해서 협력할 수 있어야만 그 한 가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협력과 소통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각자 공부하는 것에 바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 민주시민 육성에 있어서 이 마지막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못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어요. 뉴스를 틀면 국회 그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소통해서 합의하고 싶지 않구나가 제가 느꼈던 부분이에요. 서로 자기 의견만을 얘기하죠. 사실 민주사회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민주화가 되는 것이 너무 급속도로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게 요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도와 마음이라고 해요. 상권분립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서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견제하고 돕는 것.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다른 의견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합의를 이루어서 공공선을 이루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마음의 훈련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치계에 가고 또 일터에 가고 사회로 나가서 평가르기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놀라는 게 그거예요. 남혐 여혐 사상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그리고 무슨 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있대요. 아시죠? 아이만 알면 맘충, 뭐 한남충, 그런 비하하는 언어가 많아진 이유는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혐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온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이 이 민주시민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정치에 참여해라 이게 아니에요. 교실에서부터 아이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면 주도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받았던 교육이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수용자적인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도 문제 해결력도 이런 창의적 해결력도 충분히 갖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의 학교가 정말 추구하는 바가 저 역량들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교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과연 그 역량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수학 능력을 길러서 나오잖아요. 한 수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수능은 예전에 학력교사는 암기식이지만 수능은 수학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것이 저런 역량을 길러주는 거 한번 살펴보는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최승호 시인인데 이분의 작품 중에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가 이 시뿐만이 아니라 이 최승호 시인의 시가 수능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문제를 냈는데 최승호 작가가 둘 다 틀렸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능 문제 이거는 작가의 의도를 묻는데 작가가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수능을 잘
잘 치는 아이들이 정말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이 마지막 이 아이가 거기 앉아있던 패널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생이었고 지금 중학생이 돼서 얼마 전에 세바시에 나왔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는 4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야말로 역량이 좋으네요. 비판적 사고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이 다양할 듯한데 왜 하나인지. 수능 문제 풀어보시면 정말 그래요. 두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놀랐다고. 스킬을 가르치거든요. 주로 학원이 하는 거예요. 지문이 너무 많거든요. 상대평가라서 초치기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해서 문제의 그 답을 보고 골라내는지를 가르쳐요. 세 번째, 이 어려운 문제를 많은 사람이 맞힌 거에 놀랐어요. 왜냐면 그 앞에 고등학생 애도 있었는데 많이 맞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EBS 연계교재에 나온 거예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EBS 연계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는 거를 연계라고 생각해서 애들은 거기 있는 답을 그대로 외워요. 네 번째, 앞으로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게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수학 능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수능하는 시험으로. 그래서 이걸 계속 거쳐가는 아이들은 사고하는 것이 계속 줄어들어요. 특히 대학까지도. 저 여자분이 누가 A+를 받는가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게 녹음해서 전사하는 것. 교수의 말을 그대로. 절대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을 토를 달면 A+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역량이 대학까지 가서도 길러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의 교육은 계속 변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역량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랑 가장 비슷한 교육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 수능과 비슷한 형태의 대입센터 시험을 폐지해요. 2020년부터. 객관식 시험은 그 사고를 길러줄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 수시에 문제점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정시 확대하자. 과연 그게 답일까? 우리의 마음을 잃은 게 문제인 거지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공부해서 안정적 직장,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기저에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 이렇게 몰입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학을 잘 가면 직장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잠깐 분석해 볼게요. 스카이, 서성, 한, 중경, 외시, 이 시립대까지 흔히들 많이 좋다고 하는 대학을 했을 때 2등급 정도가 됐을 때 합격이 아니고요.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전체 고등학생들의 11%. 그렇게 해서 이 대학을 갔으나 졸업한 사람들이 원하는 요즘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건 30대 대기업과 공기업과 금융업인데 거기서 뽑는 숫자를 보면 전체 졸업생의 2에서 3%. 그러면 우리는 저 2에서 3%를 위해서 이 교육의 표준으로 삼고 달려가면 97, 98%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내신의 들러리로 나머지 아이들을 사용해요. 잘 설명이 좀 어렵겠지만 아이들 내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만 넣어서 너도 이 과목 신청해. 숫자가 늘어야 여기서 애들이 몇 명이라도 1, 2등급이 좀 더 많은 숫자를 포션을 차지할 수 있어. 라는 게 요즘의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정말 2, 3% 안에 들어서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를 평생 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고체시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일까요? 저는 이렇게 짧은지 몰랐는데 12년. 그리고 평균 퇴직 연령,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근데 우리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78.9세, 여자가 진짜 오래 살아요. 85.4세. 그러니까 30년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교육의 현실을 알면서 저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인데 제가 저 책의 저작면이 정말 잊혀지지 않았어요. 나비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뭔가 날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번데기가 되어야 된다는 건 모르고 다들 높은 곳으로 애벌레들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밟고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어떤지 대학 입시가 어떤지 또 기업이나 세상에서의 연구 통계가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드려도 우리는 누굴 따라가냐면 옆집 아줌마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해 보이거든요. 누구나 가니까. 저 애벌레들도 그랬을 거예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로 가는 것보다 저걸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잖아요. 교육은 입신양명을 위해서만 썼던 것들, 가정의 명예가 살아나는 것으로 아직도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어떤 교육이 희망이 될까? 좋은 교육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될까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팩트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이나 정보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학습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학교가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량, 아까 말했던 그 역량, 그 다음에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삶에 대한 태도는 장이 펼쳐질 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이러한 역량을 키우고 삶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가치관을 세워주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실만 가르치는 학교와 다르게 이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기독교 학교에서 되게 중시하고요. 그럼 기독교적 학문이 뭘까? 기독교 학교는 예배 드리는 곳이 기독교 학교일까요? 그게 일반적인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 학교의 정체성이 기독교 학교인 게 아니라 교과를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이 세상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가르치기 좋게 만든 게 교과예요. 그럼 아이들은 교과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를 배울 때 하나님을 알면 성경 속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오는 순간 잊어버려요.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요. 근데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가치관이 맞겠다.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분별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이 교육을 써요. 이 사람은 주의라고 해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단한 교육학자예요. 그런데 교육계의 다윈주의자예요. 진화론자고요. 이 사람의 최종적 목표는 지식을 통해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많은 교육이 우리의 교과나 이런 거의 베이스가 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때부터 종교하고 교육을 분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과는 그대로 가르쳤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분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요. 사실 성도는요. 그리스도로부터 격리되는 것 외에는 실패라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애들은 교육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격리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가 그 교육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기독교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경, 그 세계관이 성경적 안경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곳이고요. 세상을 볼 때, 나의 일상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아이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겪는 경험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땅지를 갈 때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온다 막 이럴 때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딴지로 발굴을 가서 여행을 갔는데 비가 오는 걸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자. 주님이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실 거고 맑은 날이 필요하면 맑은 날을 주실 거라고 애들이 기도하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다녀와서 그 역사하심을 막 나눠주는데 애들이 믿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딱딱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날씨도 함부로 불평하지 않아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핵심 역량을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이 모든 능력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으라면 뭘까요? 사실 자아성찰 능력이에요. 이게 준비되면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 되는 게 자아성찰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자아성찰 능력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를 아는 것인데 나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나는 누구의 형상을 따랐죠? 하나님. 하지만 그곳에서 타락한 부분이 있고 그 타락한 저를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자아성찰을 제대로 하려면 진화론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화론적으로 자아성찰을 하면 유물론과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닌 하늘나라를 꿈꾸는 아이들로 제대로 된 자아성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말하는 미래의 핵심 역량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아성찰 능력은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성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주도를 따르는 거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감수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코끝에 느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까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셔. 이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이 액체 시대, 파도 지르는 시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전하고 인내하는 정신이거든요. 세상적 용어로 그릿이라고 책에도 나왔죠.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가장 많이 주어지냐면 영적 자존감에서 와요. 그게 배워지면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더, 제가 이 역량도 빠진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건 맞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를 하나 더 생각했을 때 정의, 평화,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의, 평화, 감수성은 아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하지만 또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그러려면 이 아이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즐거움으로 배우고 시작해요. 초등의 교육 목표거든요. 그 발달 단계에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지만 중등, 고등을 거치면서 이 아이들이 애통함을 갖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즉 세상에 허물어진 곳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은 공부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가끔 대학생 애들이 저희 집에 밑에 찾아와서 대학 얘기를 해줘요. 우선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 성문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조들, 그 다음에 편가르기 사회, 취업 위주로만 공부하는 그 아이들의 문화, 그 다음에 혐오 사상,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얘기해 주는데 제가 충격받을까봐 자기들이 좀 걸러서 말한대요. 그러고 나서 나보고 다시 그게 옳죠? 이렇게 물어요. 그치? 이러면 또 애들이 그리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요. 얘네들은 고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말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더 무장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얘네도 삼키겠구나 라는 게 요새 제가 그 안식년을 가지면서 뜨겁게 가져갔던 마음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건절이거든요. 먼저 명령하셨고,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그냥 보너스로 더하신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잖아요. 하루를 살 양식을 구하는 건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이 바로 이런 것을 실천하는 교육이고, 그럴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지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바라며 앞에 것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면 철저하게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졸업생을 갔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자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이 명하신 그 말이 진짜라는 걸 믿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제가 사실은 아플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 교육이 무슨 힘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정치계를 보고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언제 바뀔까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동안 주님이 막 회복시키시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한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걸 선포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제가 두레학교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이 더 생겼어요. 이곳에 오지 못해도 이곳을 주님이 정말 사용하실 곳이구나. 근데 이건 교사만으로도 안 되고 아이들만으로도 안 되고 우리 부모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자리에 은혜를 누리는 자리를 넘어서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같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얘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 또 아이들을 내보내기 힘들다고 움츠러드는 교육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곳에 내보낼 아이들을 위해 함께 뛸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